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뭔지 아세요?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이다. 모건 하우절의 신간 돈의 방정식, 이 책 하나로 돈을 보는 기준 완전히 바뀝니다. 얼마를 벌어야 할까가 아니라 왜 계속 부족한 느낌이 드는가, 그 진짜 이유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교보문고 또 1월에 발간된 도서 중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모건 하우절의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읽고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유명한 그런 칼럼니스트죠.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를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팟캐스트 모틀리풀의 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관련된 강연 이런 거에 섭외 1순위로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의 전작들이죠. 혹은 불변의 법칙 이런 책들을 듣긴 들었었어요. 그런데 모건 하우절의 돈의 방정식은 물론 제가 1월 신간 도서, 인기 도서라서 읽긴 했던 거지만 궁금했었어요. 아니, 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저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책이 돈을 어떻게 벌게 만들어주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그런 책이 아니구나.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건 하우절의 돈의 방정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부를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얼마나 통제하느냐로 정의합니다. 즉 돈을 지위나 성공의 점수판이 아니라 내 삶을 설계하는 도구로 쓰는 법을 21가지의 방법으로 21가지의 이야기들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돈의 방정식에 써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수학 시간 방정식 많이 배웠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게 했던 것처럼 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이 겨냥하는 문제는 크게 이야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돈을 잘 못 쓴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고 있다도 되고 잘 못 쓰고 있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남을 감탄시키려고 하고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소비를 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끝없이 저축을 하면서 돈을 계속 모으곤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을 좋아지게 하는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하는 그런 두 상반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타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마음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것을 우리가 그냥 감탄만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버는 돈인데 그거를 과잉으로 생각하고 효용, 즉 유틸리티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돈인데 그것을 우리의 지위의 문제로 가지고 간다. 결국 돈 문제는 어떤 계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그리고 불안, 정체성 등의 문제로 결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제목은 조금 번역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잘못된 느낌이에요. 영어는 The Art of Spending Money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소비하는 것의 어떤 기술,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죠. 근데 좀 함축적으로 하려고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국어판에서 이제 방정식으로 번역을 했던 이유는 모건 하우절이 이 책에서 부는 소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즉 기대하는 것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는 가진 것에서 원하는 것을 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원하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무한하게 많아지면 부는 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모건 하우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은 늘어나더라도 어떤 내 기대나 소비가 동시에 상승을 하면 내가 부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소득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대를 낮추면 같은 소득에서도 체감적으로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의 어떤 효용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더 잘 벌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정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기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책을 조금 더 제대로 분해하면 세 가지 골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기쁨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꿔라. 즉 돈을 벌어서 기쁨, 도파민 폭폭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평온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소비의 목적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아니라 불안 감소, 마음의 여유, 선택권으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더 비싼 걸 사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금방 무뎌지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평온함, 그런 여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건 하우절은 지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분은 만족보다는 오히려 비교를 계속 낳게 되고 결국 우리가 사실 돈을 계속 많이 벌어도 전 세계적인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욕심 내가 조금 더 벌어서 내 지위를 낳게 해야겠어, 더 지위를 좋게 해야겠어,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어, 이런 지위 소비는 타인의 기준을 따라가게 하고 결국 무한 스케일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이재용 회장만큼 벌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일론 머스크만큼 벌겠어요? 끝이 없는 그 굴레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돈을 쓰는 것은 객관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취향과 가치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지 더 잘하는 거고 어떻게 써야지 못하는 거라기보다는 취향적인 문제로 재정의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골자를 관통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돈은 나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 즉 돈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비참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최선의 용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지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도구로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모건 하우절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이 소비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돈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나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돈은 그 시간, 관계를 지원하는 수단에 그치게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모건 하우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으로 뭔가 행복을 사겠다 이거보다는 돈으로 후회가 적은 삶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공감 많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를 지원해주는, 그게 바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을 버는 목적을 바꾸는 게 바로 이 책의 포인트, 정답이 없지만 이 방정식의 해를 이야기하자면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돈 문제를 심리적 혹은 정체성 이런 걸로 이제 그 해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뭔가 나의 소비 판단 기준이 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쇼핑 좀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산 아이템을 사고 나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과감하게 취소해버렸습니다. 설 연휴 때 산 거기 때문에 아직 배송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취소를 놀랐네요. 네. 아쉬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저도 좀 소비를 모건 하우절이 이끄는 삶으로 한번 가보고자. 하지만 이 책도 한계가 좀 명확해요. 뭔가 사례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이론적인 기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상황이나 내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가치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러니까 부에 도달한 사람이 고민하기에는 좋지만 부가 없는 사람이 고민하기에는 조금 약간 뜬구름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 다음에야 이거를 내가 옷을 살까 아니면 내 가치를 위해서 소비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 저와 같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뜬구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 맞는 얘기죠. 도덕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윤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지향점이고 가치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해 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가 있는데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9페이지 들어가는 말인데요. 돈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전자를 염원하면서도 결국에는 후자를 추구하는 데 평생을 보낸다. 그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돈을 써야 되는데 결국 내 지위를 결정하는 도구로 돈을 좀 쓰려고 하는 모습,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입니다. 나는 미리 쓰는 부고라는 아이디어가 매우 참신하다고 생각한다. 요점은 이렇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신문에 실리기를 원하는 부고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그 내용에 맞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작성한 부고는 각자 다르겠지만 당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고에 포함되기를 바랄 것이다. 당신은 남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부모였고 좋은 배우자였으며 배려심이 깊은 친구였다. 공동체의 큰 자산이었고 자신이 속한 산업 분야에도 공헌했다. 당신은 현명하고 재미있고 영리했다. 여기에서 빠진 게 무엇일까? 본인의 부고에 자동차가 몇 마력인지, 집이 몇 평인지, 옷을 사는데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적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봉이 얼마나 됐는지, 결혼 반지가 몇 캐럿이었는지, 주방을 수리할 때 얼마나 비싼 이탈리아산 수입 가구를 들여왔는지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고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나 벤틀리 탔던 사람 이걸로 기억되기보다는 가족에게 되게 헌신적이었고 이 사회에 되게 공헌을 했던 사람 이런 걸로 기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지. 우리 인간이니까. 저 벤틀리 좋아요. 제 드림카입니다. 어쨌든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뇌는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원치 않는다. 심지어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 다만 새로운 대상을 갈망하고 이를 손에 넣는 과정을 즐길 뿐이다. 배우 윌 스미스는 인기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인기를 새로 얻는 것은 환상적인 일이고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며 인기를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변화인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쇼핑을 좀 좋아하잖아요. 물건 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경우들도 많은데 쇼핑해서 배송이 오기 전까지 그때가 제일 기뻐. 결제를 하고 배송이 언제 올까 여기까지가 제일 기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왔어 한번 봤어 입어봤어 괜찮네 그 다음에 확 식어요. 그 모습을 너무나 여실히 잘 표현해낸 그런 구절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손에 넣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았고요.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위보다 효용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효용성을 위해 돈을 쓰면 본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지위를 위해 돈을 쓰면 남들의 정체성을 따르게 된다. 앞에서 제가 계속 했던 말이고 모건하우저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효용 가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일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서 운전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런 경우에 좀 안락하고 연비가 되게 좋은 차를 살 수 있죠. 그럼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위를 위해서 벤틀리를 사고 롤스로이스를 산다. 그럼 그 남들의 정체성, 그 지위를 따라가게 된다. 물론 저 벤틀리, 롤스로이스 좋아합니다. 이것도 되게 공감 가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입니다. 지위와 질투의 게임은 평생 끝나지 않는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장 게임을 멈추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위, 질투, 결국 비교는 끝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돼도 또 나는 비교를 하게 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절대 어떤 분야에서든 뭐 시험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닌 곳에서는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1등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집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차 탈 수는 있겠죠. 뭐 롤스로이스 가장 비싼 차는 탈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막 더 많은 차.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닝 살 바에야, 아반떼 살 바에야, 소나타 살 바에야 좀 더 보태서 이러다가 롤스로이스까지 간다는. 그래서 그 게임을 그냥 딱 끊어버리는, 단절시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남을 질투한다는 말은 자신의 중요한 생각을 낯선 타인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이거 읽고서 되게 머리를 꽝 맞은 기분이었어요.
맞죠. 남을 질투한다라는 것은 남을 계속 신경 쓴다라는 얘기인 거고,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을 내가 이러고 있는지를 아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버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223페이지인데요. 양리학에서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아른트 슐츠 법칙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물질이든 소량은 자극을 주고 중간량은 억제하고 과량은 죽음을 초래한다. 햇볕을 약간 쬐는 일은 건강에 좋고 몸과 마음에도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지나치게 햇볕이 쏘이면 치명적인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아른트 슐츠 법칙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전 처음 들었는데, 이런 생각들은 정말 많이 했고 또 뭐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뭐든지 우리가 정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적당해야지 이제 좋은 건데, 커피도 그렇고 뭐 반주, 술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어떤 대부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뭐 질투, 돈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입니다. 작가 케빈 켈리는 이런 글을 썼다.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여라. 사람들이 등산에 실패하는 이유는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발에 잡힌 물집 때문이다. 이거 진짜 공감 많이 갔어요.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들,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작가 케빈 켈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구절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0페이지서부터 346페이지까지에 걸쳐서 19가지 돈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설명도 있는데 설명 빼고 제가 그냥 문장들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쌍하죠. 두 번째, 독립적인 삶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위를 추구한다. 불쌍합니다.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일이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한다. 불쌍하죠. 소득이 거의 전부를 써버려서 상사나 은행 같은 타인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불쌍합니다. 다섯 번째,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일 거라고 상상한다. 불쌍합니다. 여섯 번째, 돈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악함과 이기심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측면으로 불쌍하죠. 일곱 번째, 지나친 절약 습관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는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한다. 모으다가 죽습니다, 우리. 여덟 번째,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공은 성실한 노력 덕분이고 실패는 불운 탓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없어야 될 가치관이고요. 아홉 번째,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겉모습을 비교한다.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의 삶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다. 어리석죠. 열 번째,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에 따르는 사회적, 감정적 비용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계속 손해보죠. 11번째, 자기가 어떤 일을 후회하게 될지를 잘 모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12번째, 가치의 크기를 자산의 크기로 판단한다. 불쌍합니다. 13번째, 돈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수학문제처럼 처리하고 합리적 감정, 정서적 가치,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 등은 무시한다. 정말 불쌍합니다. 14번째, 필요와 욕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설득당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흉내낸다. 어리석죠. 15번째, 주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춘다. 불쌍합니다. 16번째,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대치를 높인다. 어리석죠. 17번째, 필요치 않은 것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위험에 빠뜨린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18번째, 내가 소유한 멋진 물건에 쏟아지는 타인의 관심을 과대평가한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19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바보죠. 이렇게 19가지 이 내용들만 좀 되뇌어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54페이지인데요. 돈에 관한 내 유일한 목표는 매일 밤 가족이 무사함을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침대에 눕고 내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하며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잠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을 정말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표는 내가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무사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돈인데 그 돈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족이 돈을 생각할 때마다 지침이 되어주는 단순한 원칙을 소개한다. 모건하우절의 어떤 돈에 대한 원칙을 총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되게 좋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수입보다 적게 지출한다. 조용한 복리 성장을 추구한다. 돈을 섬기는 대신 돈의 섬김을 받는다. 나만큼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독립은 부다. 건강도 부다. 좋은 조상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뭐 실망하기도 했고,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았는데, 그 세계적인 팟캐스트 모틀리플의 칼럼 리스트이기도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치적인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페이지가 주석 빼고 한 350페이지 약간 넘거든요. 읽다 보니까 자, 이렇게 살아야겠다. 약간 마음가짐을 좀 바꾸게 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책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많아도 부족할 수 있고 적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목표를 한번 바꿔보세요. 더 벌기 말고 덜 원하기.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책 있는 원식이었습니다. 댓글죠? 안녕.